안녕하십니까. 덕학사 4단계 통합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게 된 이우성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프로그램 언어의 개요에 보면 1편에 보면 1장은 프로그램 언어의 역사와 특징, 2장은 프로그램의 생성과 실행, 3장은 프로그램 개발 단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1장이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은 결국은 하드웨어에 대한 실행 목적과 속도에 따라 속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언어도 시간에 따라 개발되면서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C 언어 이전에도 수많은 언어들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는 기계어 중심 언어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기계어 중심이라고 하면 결국은 컴퓨터라는 것은 이진수를 바탕으로 한 기계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기계어 중심 언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계어는 결국 어셈블리어가 되겠죠. 기계어 중심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언어까지 새로운 언어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인공지능 언어는 파이썬이 되겠죠. 네. 여기서는 수많은 언어 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언어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C 언어, C++ 언어, 그리고 자바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작성이 돼 있죠. 네. 먼저 C 언어에 대한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 언어는 탄생한 지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왜 C 언어를 사용할까요? C 언어가 이렇게 40년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OS 커널을 건드리고 하드웨어 분야에 대해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C 언어보다 효율적인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속도도 빠르고 해당하는 한 개 한 개 기계어로 번역되는 게 실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션 크리티컬한 이런 분야에서 C 언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가장 미션 크리티컬한 분야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의료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가장 핫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네. C 언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 언어는 197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벨 연구소 이런 것들도 물론 뭐 역사에 대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좀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특히 유닉스 운영 체제를 제작하려고 유닉스 운영 체제를 제작하려고 하는 가장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에 성능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C 언어는 언어만 있다면 C 언어 코드로 작성만 되어 있다면 어떤 하드웨어에서도 컴파일러만 하면 되니까 재사용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C 언어 특징을 보면 뛰어난 인식성입니다. 어떻게 뛰어난 인식성이냐? 다른 CPU, 우리가 이야기한 CPU는 여러 종류가 있죠. X86, X64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인텔에서 제작한 거, AMD 제작 수많은 CPU들이 있습니다. CPU마다 가지고 있는 주소가 다르기도 하죠. 물론 특징도 있기도 하고 이런 다른 CPU를 가지는 하드웨어에 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C 언어 소스 코드만 있으면 컴파일러를 통해서 다른 CPU에 사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인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 언어는 절차 지향입니다. 탑다운으로 순서대로 작성해야 되는 거죠. 절차 지향형 언어. 그래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쭉 정리를 우리가 코딩할 때 개발을 하는 거죠. 기능에 따라서 C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C 언어는 다음과 같이 모듈화 형태로 펑션 함수형 언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와 함수를 호출해서 C 언어를 사용하는 관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C 언어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냐? 자,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의 파일에 모든 소스 코드를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C 언어는 엄청 방대하겠죠. 소스 코드가.
C 언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모듈화되고 함수 지향적 언어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직관적인 하드웨어 제어도 가능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셈블리어 수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셈블리어 수준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계 언어는 아니죠, 사실은. 기계 언어가 이야기하는 어셈블리어는 기계 언어에 준하는 결국 기계 언어는 다음과 같이 이런 비트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8비트. 그 어셈블리어는 다음과 같이 add의 어떤 특정한 값,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con 이렇게 작성이 됐다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실 개발자가 알기 어려운 언어로 작성되는 게 어셈블리인데 그에 준하는 물론 어셈블리 더 빠르긴 하죠. 그에 준하는 C 언어로 시스템 자원을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럼 C++ 언어에 대한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은 C 언어에 대한 확장판입니다. 확장판. 네. 그리고 문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객체지향적 언어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객체지향적 언어에 대한 게 뭐냐? 객체지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물 자체를 데이터와 기능을 한데 모아서 객체화시키는 거죠. 네. 그 C++에 대한 언어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위기가 대두되면서 굉장히 핫해진 거죠. 소프트웨어 위기가 왜 나왔냐? 하드웨어 속도는 늘어나지만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역량은 낮아지면서 소프트웨어 위기가 왔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발점이 된 거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언어, 결국은 객체지향 언어가 그때부터 나온 거 제시가 되었습니다. 재사용과 유지보수가 어려웠으나 이런 객체지향의 언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재사용과 유지보수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C++ 언어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C 언어와의 호환성이죠. 왜냐? C 언어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와서 객체지향적 특성을 추가해서 C++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C 언어와 동일하게 목적 파일,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로 사용하지만 다만 인클루드 받는 방식이라든지 표준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방식은 상이하겠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객체지향, 재사용, 유지보수, 생산성 향상. 그리고 타입에 대한 체크, 타입을 엄격히 함으로 인해서 실행 시간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타입 체크, 타입을 명시적 타입 체크와 우리가 암묵적 타입 체크가 있는데 C++ 언어는 명시적 타입 체크를 좀 강화를 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효율성 저하 최소화, 멤버 함수의 인라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자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 지금은 이게 오라클로 합병이 됐지만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개발한 객체지향 언어로 지금도 사실 꾸준하게 사용률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해당하는 언어는 새로운 버전을 계속 릴리즈하면서 속도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바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바 언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C++의 장점을 도입하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언어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왜? C++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좀 더 우리가 개발자가 개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점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 오크라는 언어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는데 가전제품에 소형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냉장고, 뭐 세탁기, 또 PDA 수많은 이 소형기기에 의해서 뭔가 인터넷 환경 HTTP에 맞게끔 뭔가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 언어가 탄생이 되었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바 언어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언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 write once, run away죠. 예. 이게 뭐냐? 한 번만 작성을 하면 어디든 동작을 하는 거죠. 결국 자바 언어는 가장 좋은 장점은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실행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객체 지향으로 언어를 가지고 있죠. C++과 똑같죠. 재사용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자동 메모리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갖고 메모리를 자동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죠. 멀티 스레드가 뭐냐 이야기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생성과 실행 이 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생성 절차가 C++이나 C와 C++에 사실 맞춰져서 프로그램 생성 절차를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자바는 약간 다르긴 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C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거 이클립스 요거는 자바에 쓰죠. 비주얼 스튜디오 C에 관련된 ID 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ID 툴을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는 에디터를 사용했죠. 울트라 에디터가 되든 뭐 다른 에디터가 되든 그런 에디터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편집기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소스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창을 통해서 우리가 소스 코딩을 다 했어요. 소스 코드 다 하면 이 선행 처리기와 컴파일을 통해서 목적 파일을 만듭니다. 목적 파일을 만들고 목적 파일을 만든 걸 가지고 라이브러리 링크를 통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죠. 이 실행 파일이 우리는 EXE가 되고 목적 파일은 당연히 OBJ가 되겠죠. 오브젝트 파일. 그래서 실행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생성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는 편집기를 통해서 소스 코딩을 하기 전에 사실 요구사항, 이 요구에 맞는 기능 작성이 더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이따가 이 공정에 관련돼서 요구사항 분석에 뭐 할 건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생성에 관련돼서는 원시 파일에 대한 작성, 이건 편집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편집기에서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이게 뭐냐? 사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이 위에도 써놨죠. 비주얼 이클립스는 자바, 비주얼 스튜디오는 C++ 사실 대부분이죠. 터보 C 이런 것들은 또 대부분 다른 툴에서 사용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C를 작성하면 .C로 저장이 되고 C++로 작성을 하면 별표점 CPP로 저장이 되고 자바는 별표점 자바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목적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목적 파일은 이 컴파일러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행 처리기, 이게 프리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선행 처리기가 먼저 수행이 되는데 이 선행 처리기도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다음과 같이 샵 include, 샵 define과 같은 헤드 파일을 원시 파일에 포함을 시켜서 표준 디렉터리를 통해서 이미 지정된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행 파일을 생성하고 좀 확장자는 .exe가 되겠죠. 그리고 실행 파일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행 처리기가 뭐냐? 금방 이야기했던 거에서 또 바로 밑에 장이 있죠.
선행 처리기는 C와 C++ 사실 자바도 선행 처리기가 있는 거죠. 임포트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와 C++에 맞춰서 좀 쭉 진행하겠습니다. C와 C++ 언어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해당하는 거는 소스에서 메인 함수에서 메인 함수를 읽기 전에 먼저 선행 처리기를 읽습니다. 이 선행 처리기를 사용하는 거는 금방 같이 샵 include, 샵 define 뭐 다른 거가 많이 있죠. 그걸 통해서 메모리에 기록한 후 새로운 소스 코드에 호출한 파일 내용을 사용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을 통해서 메모리에 로딩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네. 선행 처리기에 대한 사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눕니다. 예. 자, 요렇게 요게 표준 디렉토리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요렇게 꺽쇠를 쓰면 미리 정의된 include 폴드에서 사용되는데 이게 미리 정의된 게 어떤 거냐? 표준 시스템 디렉토리에서 가져오는 거고 다음과 같이 카운트다운표를 이렇게 두 개 묶습니다. 요거는 내가 해당하는 선행 처리기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혹은 개발자가 사용할 거야. 프로젝트에 사용할 거야. 그래서 소스를 폴더에 선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다운표의 파일명은 폴더를 먼저 찾고 만약에 폴더에도 파일이 없어요. 원하는 파일이 없다면 알아서 미리 정의된 표준 시스템 디렉토리에서 찾는 거죠. 샵 include 지시어 사용의 H 보면 다음과 같이 표준 입출력을 사용하죠. stdio, 스탠다드 IO로 해서 .h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죠. 네. 표준 디렉토리 혹은 표준 시스템 디렉토리 이게 미리 정의된 그 폴더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왜? 내가 해당하는 사용자가 직접 헤더 파일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정을 하는 거죠. 유저라는 폴더 밑에서 폴더 내에서 사용하는 것. C++은 약간 다르죠. C++은 다음과 같이 include에서 IO 스트림이라고 해서 약간 이름이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using namespace, std는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using이라는 에아그를 통해서 네임스페이스 std의 스탠다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위에는 그대로 헤더 파일 안에 존재하는 std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다음과 같이 C++ 컴파일러는 C 언어의 표준 함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의 헤더명 앞에 C를 추가하고 확장자 .h를 생략하는 새로운 수준의 스타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선행 처리기죠. 네. 다음과 같이 헤더 파일 이름 생성 규칙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h를 생략도 가능하고 그리고 표준 입출력을 읽어들 때 다음 행에 네임스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C 언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헤더 파일에 C를 추가하고 H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C 언어에 관련된 거죠. 네, C 언어에 관련된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입출력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꺽쇠 두 개를 통해서 출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인터프리터 방식과 컴파일러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터프리터는 뭐냐? 인터프리터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인터프리터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들이죠. 왜냐? 한 라인을 읽어서 소스 코드 한 라인을 읽어서 바로 기계 코드를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번역 시간은 엄청 빠르겠죠.
이렇게 번역 시간은 빠른데 다음과 같이 번역 시간은 빠르겠죠. 그런데 실행 속도 시간이 느리다는 거죠. 인터프리터 코드가 뭐냐? 이게 바로 이야기하는 기계 코드가 되는 거죠. 예. 기계 코드가 뭐냐? 이진 코드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라는 게 우리는 이진 코드, 기계 코드니까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터프리터 방식뿐만 아니라 컴파일러 방식도 있죠. 컴파일 방식의 가장 대표적 언어는 C 언어, C++ 언어. 물론 자바도 컴파일러 방식 언어입니다. 자, 소스 코드가 있으면 프리프로세싱, 선행 처리하기를 통해서 컴파일을 통해서 우리 하는 거죠. 컴파일을 하면 실행 파일이 형성됩니다. 이게 인터프리터와 똑같이 이 실행 파일을 통해서 기계 언어로 변경이 되는 거죠. 기계 코드. 변경을 하면 이때는 실행이 굉장히 빨라요. 컴파일러는. 그렇기 때문에 미션 크리티컬한 어떤 인더스트리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컴파일러,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터프리터는 다음과 같이 라인 단위로 읽고, 그리고 컴파일러 방식은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번역하는 속도는 인터프리터가 빠르겠죠. 다만 목적 프로그램을 얘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얘는 생성하고 번역 속도는 해당하는 소스에 대한 번역 속도는 인터프리터가 한 줄 한 줄로는 빠르겠죠. 전체로 속도가 빠르냐?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는 할 라인만 읽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당연히 컴파일러가 빠릅니다. 언어를 보면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HTML, 컴파일러는 C, C++, 자바 이렇게 언어가 있죠. 네. 다음과 같이 컴파일러는 플랫폼에 종속적이지만 인터프리터는 플랫폼에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뭘까요? 플랫폼은 이와 같은 우리가 쓴 플랫폼은 CPU 유형이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장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편집기에 바로 뭔가 코딩을 타타타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가장 먼저 요구사항을 알아야 되고 요구사항을 통해서 분석이 되면 설계를 하고 설계를 된 걸 가지고 설계된 설계 사양서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편집기에 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개발을 할 때 통합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정을 넣은 이유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장표를 넣습니다. 예. 해당하는 장표는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중요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은 그냥 간단합니다. 사용자에 의해 요구되거나 표준 명시에 등에 만족하기 위해 시스템이 가져야 할 명시적, 묵시적 제약사항을 기술하는 단계입니다. 즉,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문서화시키는 단계입니다. 다음과 같이 어렵죠. 요구사항이 어려우면 도면에 대한 이해 부족. 이거는 개발자도 도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물론 개발자가 아니고 분석가라고 하겠지만 분석 설계자도 도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문제는 고객조차도 도면의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간 이해 부족. 참여자 간 서로서로 지식에 대한 표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분야 업무를 잘 알고 어떤 사람은 개발을 잘해요. 그렇게 두 명이서 만나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게 힘들 거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에 대한 부족, 업무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는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나 혹은 이걸 개발되기 원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낮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조금밖에 없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계속 추가적으로. 그래서
모호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변경이 요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사항에 관련된 명시화가 잘 돼야 그다음부터 설계가 되고 개발이 쉬운데, 요구사항부터 흔들리면 계속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요구사항 도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당연히 인터뷰하고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 쭉 있겠죠.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 기법으로는 쌍대 분석, 페르소나라고 하면 가상 인물을 통해서 해당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가 있을지 이렇게 유추하고 가설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명시기법, 검증기법, 요구사항 관련 산출물 해당한 요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구조적 방법인데, 우리가 객체지향 개발 방법에는 UML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UML의 가장 기본적인 뭐냐?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저 케이스 시나리오 이런 걸 포함하겠죠. 그리고 나서 설계 단계가 거칩니다. 분석이 다 되면 설계는 뭐냐? 설계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작성된 명시서의 기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문서화를 또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에 맞게끔 문서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맞게끔 문서화한다는 게 뭐냐? 그 프로세스 혹은 절차,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거죠. 네. 다음과 같이 주요 활동을 보면 아키텍처, 데이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하위로는 모듈 설계, 자료 구조 설계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보면 결국은 추상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계 방법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스템을 추상화를 시켜서 개발될 수 있게끔 클래스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야기하는 게 객체지향적 방법이고, 다음과 같이 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듈화에서 응집도와 결합도를 결정하는 효율적인 설계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다음과 같이 추상화, 분할과 정복, 단계적 분해, 모듈화 이런 형태를 하는 거죠. 모듈화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모듈화는 약간 정의가 애매모호합니다. 모듈화는 어떤 기능을 이루는 어떤 것,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패키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응집도와 결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집도는 하나의 모듈이 있으면, 모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하나의 모듈 안에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응집하는 정도, 응집도는 하나의 모듈 안에서 포함되는 거고, 결합도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집도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만약에 하나의 모듈이 아니라 하나의 모듈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들. 그러면 해당하는 이 기능은 종속 자체가 한 개의 모듈 내에서 기능 간 의존성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과감하게 모듈을 분리해야 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집적성을 어디만큼 가지고 있냐. 이게 바로 응집도입니다. 그래서 응집도는 이 다음과 같이 순서가 있는데, 응집도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고, 그리고 응집도의 정도는 기능적 응집도. 기능적 응집도가 뭐냐? 다음과 같이 하나의 모듈이 하나의 기능만 사용하면 당연히 응집도가 높겠죠. 다음과 같이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좋고, 이렇게 순서가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여기가 가장 높고, 이 가장 안 좋은 것, 낮은 거죠. 네, 낮은 것. 그래서 이 절차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절차에 관련된 것과 안에 있는 설명과 사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응집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결합도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사이의 연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 간에 측정하는 척도, 결합도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내가 여기와 여기가 의존이 하는데 해당하는 A와 B라는 모듈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면 A는 B가 결정을 예를 들어서 해요. A의 상태를 B가 결정하면 이거는 결합도가 엄청 높은 거죠. A와 B가 사실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결합도는 자료 결합도가 가장 낮죠. 왜냐? 해당하는 파라미터만 매개 변수만 전달하면 모듈에서 특정하게 A와 B가 있다고 치면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add가 있다고 칩시다. add가 있는데 함수를 받아야 돼요. add에 함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5를 해서 해당하는 여기 int 뭐 우리가 a라고 하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겠죠. 결합도는. 그 외에 스탬프, 제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응집도와 동일하게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설계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 결합도는 낮게, 응집도는 높게 설계해서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들이 설계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결국은 UML을 통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이유도 이에 대한 일환입니다. 네. 그리고 코딩 단계가 있습니다. 네, 코딩 단계는 설계에서 생성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코딩이란 설계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됐건 혹은 다이어그램이 됐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됐건 이런 객체 지향에 관련된 산출물 혹은 이 폭포수에 관련된 구조적 절차에 생성된 이 설계 산출물을 가지고 그에 관련된 기능을 개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코딩은. 그래서 코딩은 프로그램의 명령어로 변환하여 작성하는 과정이죠. 프로그램은 뭘까요? 프로그래밍은 실행 가능한 기계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시장 목표나 사용자의 요구를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과정, 약간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코딩 과정은 우리는 다른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현 과정이라고 혹은 구현 단계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우리는 항상 이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죠.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 가이드, 템플릿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개발 가이드를 통해서 교육을 먼저 시켜야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동일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는 기능 개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테스팅 단계가 있습니다. 디버깅과 테스팅이 있는데 디버깅은 다음과 같이 디버깅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해서 그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고 약간 다르죠. 테스팅은 뭐냐? 노출되지 않는 숨어있는 오류, 결국 잠재적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디버깅의 유형은 테이블 디버깅, 컴퓨터 디버깅 이것도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테스팅은 단위, 통합, 그 외에도 테스팅은 개념 많이 있죠. 시스템 테스터, 뭐 부하 테스터 쭉쭉쭉 있는데 다음과 같이 테스팅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버깅은 전부 다 개발자가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직접 손으로 혹은 IDE 툴로 하는 거죠.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같이 디버깅과 테스팅에 대한 비교를 보면 디버깅은 결함을 찾기 위해
소스 코드를 검사하는 과정이고, 테스팅은 결함의 원인을 제거한 결함을 찾는, 위험도가 있는 결함을 찾는 과정이죠. 수행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개발팀, 테스트팀. 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테스트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테스팅의 원리만 잠깐 말씀드리면, 테스트는 사실 7단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테스팅은 결함의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결국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테스팅은 전수 테스트를 안 하고 랜덤하기 때문에 완벽한 테스트가 불가능하죠. 전수로 테스트 한다고 해도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테스트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당연히 시작해야 되고, 결함에 집중해야 되고, 살충제 패러독스가 뭐냐?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계속 테스트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면 새로운 테스트에 관련돼서 결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정황 의존은 뭐냐? 정황이라고 하면 비즈니스마다 테스트하는 게 틀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류 부재의 개변, 사용자 또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테스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테스팅은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되고,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지만 테스팅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1장에 관련돼서 설명드렸습니다. 2장은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